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가끔 한 번씩 복권에 당첨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죠. 미국에서 2달러짜리 파워볼 복권에서 전 세계 사상 최고의 당첨금 2조 8천억 원, 우리 돈으로 이 금액의 주인공이 나와서 지금 미국이 들썩들썩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한 자동차 수리점에서 팔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로또 복권이 처음 나왔고 2003년에 407억 당첨자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진짜 확 로또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복권 판매는 늘어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올해 더 많이 팔려서 이 기록은 또 깨질 것 같네요. 복권 판매 수익이 늘어서 공익사업에 쓸 재원도 늘어나는 건 뭐 좋은 거지만 경기 침체의 그늘이 얼마나 깊은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단군 이래 최대 국제금융사기라고 하지요. 국내 투자자 10만 명의 총 5조 원대 피해를 남긴 MBI 사건 자세히 짚어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1월 9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장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아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해소된 이후에도 낮 동안에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 살펴보면 안동 지역 2도, 청송은 영하 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안동 17도, 청송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오늘도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영주에서만 생산되는 별모양 사과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됩니다. 별모양 사과 가을스타는 1.4kg짜리 180상자 252kg 물량으로 말레이시아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될 예정입니다. 별사과는 평균 당도가 17에서 18브릭소로 높고 사과에 문제되는 병해충 피해가 낮아 상품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과육이 단단해서 유통 과정에서 변질 가능성이 낮아 상품화에도 유리합니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33농가 10헥타르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영주 지역 50개 농가에서 15헥타르를 재배하고 있고요. 지난해 40톤에 이어서 올해는 100톤 생산이 예상돼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도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한낮에는 기온 어제보다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추워집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한 만큼 겉옷 잘 챙겨주는 게 좋겠고요. 포항에 발효됐던 건조주의보 현재 해제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기가 좀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의 잔디 위로 펼쳐진 계단을 따라 하늘을 걷는 포항의 인기 명소죠. 스페이스워크가 2022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포항의 스페이스워크를 높게 평가했는데요. 관람객들이 시각을 넘어서 촉각과 청각 등을 통해 작품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예술과 관람객이 하나의 풍경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조형물로 설계 당시 환경과 각종 자연재해를 고려했고 100% 포스코 강제를 사용했습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총 2년 7개월이 걸렸는데요. 스페이스워크는 포스코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과 함께 포항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포스코가 포항시에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17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사계절 관광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울릉도를 방문할 여행객들을 위해 울릉군은 겨울왕국 울릉 한주살이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인데요. 또 2023년 울릉도 겨울 눈축제를 개최해 울릉도 겨울 관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눈 체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확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지 이정표 정비와 관광문화 홈페이지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달 28일과 29일 광화문, 청계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찾아가는 홍보관 울릉도 독도 트래블마트를 열고 편리해진 교통과 사계절 비경, 먹거리 등 울릉군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홍보했는데요. 울릉도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최신 내용으로 수정 작업 중에 있는 울릉군청 관광문화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수요일에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가죠. 네, 용산경찰서 지휘 개통 마비입니다. 네, 지금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관련해서 계속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이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서 서장 등의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이 이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한 게 자료예요. 그래서 국정상황실장이 사고 당일 오후 11시 18분 먼저 경찰청 치안 상황 담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뭐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지만 경찰청에서는 여전히 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2분 뒤인 오후 11시 20분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11시 25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용산서 이제 지휘 개통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정상황실은 이와 별도로 오후 10시 53분 소방청 상황실에서 사고 내용을 통보받고 또 오후 11시 1분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뒤였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지휘체계, 특히 경찰로부터 지휘체계가 붕괴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걸 다시 한번 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였고요. 네. 이 뭐 국정상황실이 이 통화에 용산 경찰서 쪽과 통화를 성공한 거, 이거는 11시 30분 용산 서장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통화했지만 뭐 상황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상황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만 들어서 결국 이 참사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경찰이 과연 그 현장에서 또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한 거냐 이런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어제 공개된 시간대별 내역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112 신고 전화 기록도 공개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또 참사 발생 당시에 그 급박했던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소방무전 기록도 지금 공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종합방재센터의 용산 이태원 구조 관련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걸 보면 소방에서는 무전을 통해 끊임없이 추가 소방력 출동과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에 이 참사 발생 신고, 사고 신고 접수된 게 10시 15분이었고 그 이후에 소방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이 언급된 게 10시 18분이에요. 그리고 이후 10시 20분과 10시 24분에도 경찰 출동을 독촉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10시 31분에는 현장 출동 지휘 팀장이 경찰에 이 골목 안쪽에 있는 행인을 네. 대로변으로 유도 요청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시 26분 상황실에서는 현재 신고 건수가 15건 정도라고 전파하면서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황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경찰에다가 계속 요청하는 모습들, 상황 좀 통제해달라라는 얘기도 쭉 들리고, 특히 이 용산 소방서장은 11분에는 비상을 걸어서 뭐 집에 있는 비번자를 다 동원하라 이런 지시도 내리고, 서울 소방재난본부장도 11시 48분 녹취록에 처음 등장해서 현 시간부로 뭐 대응 3단계를 발령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근데 사실 10시 15분에 맨 처음에 신고 접수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긴박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이어졌지만은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 그리고 경찰 그렇게 해서 더 이제 그 경력을 보내달라 네.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그게 묵살된 이유가 무엇인지 네. 또 이전에 이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라는 것이 올해 처음 한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나 이런 것들과 비교도 해보고 판단을 해보면 네. 정확한 어떤 원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면 되죠. 뭐 순리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경찰 특수본 같은 경우는 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 옆에 있는 건물이죠. 네.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이 대표 관련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그렇더라고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또 계속 앞으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쭉 팔로우를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불법 매립 본격 수사. 네, 어쨌든 슬픈 가운데 봉화 아연광산에서 두 분이 살아오셔서 이건 너무 다행인데요. 네. 이건 역시 어떤 그 사고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밝혀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조금 전에 아까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경찰이 이 광산 업체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 서류 같은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전이 지켜진 게 맞는지 규정상의 미비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수사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경찰이 광산업체 측이 현장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지 또 뒤늦게 119에 신고한 이후 14시간이나 지나서 신고했으니까 네. 여기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과학수사대가 어제 이제 산업부와 함께 광산 수직갱도 두 곳을 합동으로 감식을 했는데 호랑시 쏟아진 토사 일부를 또 이제 시료 채취를 했고요. 네. 국립과학수사 연구가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 박 기자님, 박 기자님 전화 상태가 약간씩 또 안 들렸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움직이지 마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야기 좀 이야기 진행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불법으로 매립하는 광물 찌꺼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된 것인지 업체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폐갱도 등의 광물 찌꺼기를 채워넣지 말라는 안전 명령을 업체 측에 지난해 산업부가 내렸거든요. 네. 근데 업체 측은 1988년 광산에 매입했을 때부터 폐갱도가 많았는데 거기서 쏟아져 내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 자신들은 여기에 대해 규정 위반하고 이런 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또 이 현장에서 감식도 좀 벌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또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상황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한 달 만에 흑자로입니다. 흑자면은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걱정이다 이런 또 기사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대외 건정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에는 수익 급증과 해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뒤 5월에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에 또 30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네. 좀 우려를 자아냈고 물론 이제 한 달 만에 약 16억 달러 차이로 힘겹게 다시 흑자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내역을 좀 보면 상품 수지가 4억 9천만 달러 흑자를 냈어요. 네. 이게 뭐 3개월 만에 상품 수지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인데 그런데 1년 전과 비교하면 흑자액이 90억 6천만 달러라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 네. 또 이 중국이나 동남아, EU 같은 곳에 사는 수출이 또 부진했어요. 네. 반면에 수입은 1년 전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25.3% 증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 이후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 특히 이 연료비, 그러니까 석유나 이런 가스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입할 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네.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걱정인 게 이제 겨울철이 되면 또 수입을 많이 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잖아요. 네. 이때 우리 또 경상 수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건 상황이에요. 아울러 지금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 수지 적자도 이번에 보면은 4억 8천만 달러에서 5억 4천만 달러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악재들도 너무 많고요. 네.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헤쳐나가야 네. 맞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6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인상 겁나는 건데 뭐죠? 이거는 그래도 반가운 좋은 거예요? 인상입니다. 네. 우리 소비자한테는 네. 좋은 그런 인상인데요. 주택 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 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상돼서 그러면 얼마나 되냐?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뭐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네, 이게 오른 수치를 보니까. 다른 금리가 지금 얼마나 저축이나 뭐 예대 다 올랐지만. 네.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네. 조금 올랐고요.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현재 1%에서 1.3%로 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시중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1% 이거는 조금 적지 않냐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청약저축 금리가 뭐 계속 많이 오를 수는 없겠지만 이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많이 대출을 받은 분이 많잖아요. 네. 이 대출 금리 어떻게 좀 낮춰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요일 현장 리포트는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위탁 부모를 양성하는 교육을 포항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혜지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예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모의 질병, 가출, 사망, 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 가정에서 일정 기간 양육하고요.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 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가 바로 가정 위탁입니다. 네. 위탁 가정,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포항시 아동보호팀장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위기 아동의 경우는 학대 피해 아동 중에 0에서 6세의 아동들이 발생을 하면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추신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하시고 그 외에는 일반. 안녕하세요. 포항시 아동보호팀장 이은주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로 이관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었어요. 때나 다른 이유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분류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특히 어린 영유아 아동들의 경우에는 큰 아이들을 함께 돌봐야 하는 시설보다는 이제 위탁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이제 한두 명에만 집중해서 보살피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더 좋겠죠. 분리 보호를 해야 하는 영유아 아동들은 가급적 가정 위탁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내 위탁 부모님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경북 가정 위탁 지원센터와 함께
함께 위탁 부모 양성 교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탁 가정에 참여 의사가 있으신 20여 명의 시민들께서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한 아이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만큼 이제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학대의 상처로 눈물 흘리며 마음을 닫은 우리 아이들, 또 갑자기 그 부모라는 울타리를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 또 이게 보살핌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어주실 정말 따뜻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위탁 부모가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지역에서 위탁 가정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 얼마나 되나요? 네, 9월 말 기준 올해 경북 지역에서만 1,514건의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의뢰된 피해 아동은 22명으로 위탁가정을 찾거나 위탁가정의 돌봄을 받는 중입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 동안 경북에서는 568가구 710명에 그쳤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이나 위기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이 늘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 담당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희정 부장이라고 합니다. 위탁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요. 어떤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위탁 부모가 되면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지, 실제 위탁하면 어떤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양성교육에는 그런 내용들, 어머님들이 위탁하시면 궁금해 하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위탁이 되기 전에 필수로 되어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되고요. 위탁 친구들은 친가정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런 친구들의 심리를 조금 이해하고 위탁을 시작하시면 위탁하실 때 어려움이 좀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아이들을 끝까지 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하는 마음을 먹으시면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으시고 서류 일체를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서류들을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또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머님이 어떤 동기로 위탁을 하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하면서 그게 이제 최종으로 책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탁은 가정 아이를 보호하는 하나의 체계 중에 하나라서 이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짧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1년 이상의 보호 기간을 거치기도 하기 때문에 잠깐 입양 가기 전에 아이를 돌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교육을 받고 위탁가정으로 지정될 때까지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위탁가정은 입양과 달라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이 최소 1년 이상 보호해야 하는데요.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임과 사랑이 있어야 위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숙임이라고 합니다. 꼭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버린 국화 모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집까지 꽤 멀었지만 저는 그 작은 국화 모종을 들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하단의 한 기퉁이에다가 대충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버린 국화 모종이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거둬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거둘 수 없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도 함께 거두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위탁 가정에 교육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형제들이 언니 니도 이제 힘든 나이가 됐는데 그런 일을 꼭 찾아서 해야겠어? 집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여보 그거 힘들어 하면 안 돼. 당신 교육만 받고 와. 다른 건 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동생은 언니야 우리 남아있는 체력으로 좀 키워주면 안 돼? 그래 갈 데 없는 아이 잠깐 우리 남은 여력으로 도와주면 안 될까? 그렇게 50대 50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항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예비 위탁 부모 양성교육이 24일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였습니다. 수평적 조직은요.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 사기 사건들이 여럿이 있었죠. 피해자들이 모인 금융피해자연대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수사 또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MBI 사건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대구에서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피해 상황과 사건 전후 얘기 좀 해볼게요.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수고하십니다. MBI 사건이 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MBI는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조직이고요. 혹자는 기업이라고 혹자는 사기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012년부터 소셜 네트워크,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워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한 조직이고요. 세계적으로 10조 원 정도의 돈을 끌어모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렇게 투자 명목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구조는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투자자들 대부분이 돈을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만 5조 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과 함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그 규모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냥 보면 아닌 걸 안다라는 얘기가 당연할 텐데 어떤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네, 이들이 얘기한 사업 모델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중화권에서 쓰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를 통한 광고 수익과 암호화폐, 요즘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예. 이런 걸 통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MBI 자회사인 엠페이스가 중화권에서 7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SNS라고 주장했고요. 여기에 투자하면 이 엠페이스에 올라가는 광고권과 DRC라고 이름이 붙여진 암호화폐를 준다는 것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하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자면 MBI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 엠페이스 상에서의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즉 광고권을 사게 했는데요. 추후에 미국 주식 거래소인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예. 여기에 구자를 사면은 GRC 가상화폐 3,000개를 받는데 이 가상화폐는 제도권 화폐처럼 쓸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실제로는 당연히 이 가상화폐의 사용처나 가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요. 네. GRC. 예, 이거는 뭡니까? 네, 피해자들이 하는 설명에 따르면은 GRC는 갈수록 가치가 저절로 상승한다는 설명을 MBI 측에서 내세웠는데요. 네. 일테면 200원에서 시작한 GRC가 400원까지 가치가 오르는데 이때 GRC 가격을 다시 200원으로 낮추고 대신에 GRC 숫자가 2배로 늘어난다는 식으로 자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상승분 중에서 55%는 투자자에게 현금화해서 지급하고 또 30%는 GRC 재구매에 쓰고 또 10%는 수수료로 MBI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는 제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지급이 된다. 손실 위험 없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다. 이런 설명으로 이제 투자를 모집했습니다. 네. 그럼 다단계 그죠? 예, 다단계 사기로 판단할 수 있는 면모가 있었는데요. 회원이 된 후에 하위 사업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하면은 그 하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일부를 또 추천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요. 또 자신이 하위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수당을 또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 걸로 보입니다.
규모가 크면은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사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네. 근데 진짜 엄청난 5조가 넘는다면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어봐도 이게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다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지만 단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되면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수익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전형적으로 이제 폰지 사기라고 부르는 네네네. 방식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폰지 사기는 이탈리아의 찰스 폰지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는데요. 1919년에 이제 국제우편에 동봉된 답신우편 교환 쿠폰 가격이 지역마다 다른 것에서 착안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차익 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근데 이제 폰지는 실제로는 이 사업을 진심으로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신규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사업 규모를 계속 키웠습니다. 네. 예,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잘 지급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도 계속 물밀듯이 밀려들었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점점 커졌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피해 금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였고요. 피해자들이 회수한 금액은 투자금이 30%에도 못 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유사한 방식의 사기들이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 양상이고요. 예. 그 시초격인 폰지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고 이런 유의 사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뒤로 한 걸음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만 그걸 봐도 참 단순한 형태의 사기다 싶거든요. 이렇게 금융시장이 지금 첨단화되고 고도로 발달돼 있는데도 이런 폰지 사기가 여전한 게 너무 신기합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비교적 최근까지 본인이 주식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소위 주식 고수라고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투자금 받았지만 큰 폭의 손실을 봐서 나중에는 들통이 나는 사건들이 좀 많았고요. 네.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이팔 사건도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꼽힙니다. 네네. 예. 조이팔은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개인이 사면 이걸 전국이 모텔이나 찜질방에 임대해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으로 돈을 모았고요. 네.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회원을 늘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걸쳐서 수십 개의 법인과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네. 예, 결과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시피 신규 투자자 모집 속도가 떨어지면 끝이 날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고요. 네. 조이팔은 결국 2008년에 회사 전산망을 파괴하고 현금화해둔 개인 자산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조이팔 사건 피해는 대구, 부산에서만 1조 원이고 전국 단위 피해액은 약 4, 5조 원에 숫자는 약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 MBI도 오늘 얘기하시는 MBI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집책이 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동안 수사나 처벌 이런 거 있었습니까? 예, MBI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지역마다 좀 다른 결론이 나왔고요. 관련 재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결론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춘천지법에서 2020년 2월에 강릉 MBI 회장과 사장에게 방문 판매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 유죄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그 의미를 더한 바 있습니다. 네. 반면에 2019년 12월에 대구지검은 MBI가 투자를 권유한 것일 뿐 사기로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MBI 대구센터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예, 또 이 밖에도 MBI 한국 총책으로 통하는 인물이 대구지법에서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이 또 그 지역마다 다른 것도 좀 의아합니다. 예, 네.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은 법률가 개개인이 갖는 법리적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 투자를 권유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집책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던 2017년 한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GRC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환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신규 구매자가 끊임없이 유입돼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돈을 모두 잃게 되는 구조라고 MBI 사업 자체를 사기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반면 같은 사건 2심에서는 이들 사업 구조가 금융다단계 수법과 유사하긴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 사업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다면은 이 사업 구조만을 근거로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그래요.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지금 그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대구에서. 네네. 네, 가보셨죠? 네, 혹시 물론입니다. 피해자들도 좀 만나보셨겠네요. 네. 네. 어떤 어, 얘기들을 하던가요? 저는 뭐 대구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네. 이 국내 피해자들 대다수가 50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그러시겠죠. 예, 은퇴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했다가 자금이 묶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약 50여 분이 현재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계시고요. 다만 이분들은 뭐 극히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불이익이 우려돼서 못 나서고 있다. 뭐 아니, 실제 피해자는 네. 예,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고소하는데 왜 어떤 불이익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아이고. 예, 기존에 넣어둔 돈을 이제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MBI 쪽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MBI 모집책들이 MBI 설립자가 사기죄로 체포되고 또 도주했을 정도로 MBI 사기 행각이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도 국내 모집책들이 MBI가 건재하다고 속이면서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을 했었거든요. 계속 뭔가를 했죠. 예, 투자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뭐 늦게까지 양산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제가 이렇게 만나 뵌 분들은 피해 사실을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도 그럼요. 예, 그런 뭐 내용들을 담담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었고요. 다만 지역마다 사법적인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사건을 보다 큰 틀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뭐 대검찰청이나 경찰청 차원이 대대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빨리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MBI 사건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MBI 설립자는 테디 토우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인인데요. 예, 2018년 5월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후로 행방이 장기간 묘연했는데 지난 7월에 태국에서 체포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네. 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피해 국가에서 신병 인도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외신을 검색했을 때 가장 최근 뉴스는 9월 초였고요. 네. 태국에서 추방을 앞둔 토우가 중국으로 송환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야, 이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이런 불법 다단계 사기 정말 그냥 조심해야 하는데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이 MBI 사건이 언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 하나 우리 사회에 참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걸로 보여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MBI에 대한 사법적 영역에서의 판단은 당연히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겠지만은 예. 피해자나 피해 규모가 너무나도 정말 크기 때문에 특히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추후에라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국민들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방식의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적으로도 일확천금의 꿈을 쫓지 않을 수 있게 정책금융 상품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투자자들도 동시에 투자자들도 위험과 기대 수익률이 비례한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처에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44분 지났습니다. 답공공, 답은 공익과 공동체.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활동 소개해 주실게요? 예, 오늘은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이 좀 더 역량을 키우고 학습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네.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더 좋은 걸 위해서 또 공익활동가들 교육도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네. 제가 늘 이 시간에 주로 이제 활동 의제나 활동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활동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공익 활동가들이 사실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의제를 찾거나 활동을 하는 것 못지않게 이분들의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이제 상담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활동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시거나 뭔가 좀 변화 발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름하여서 공익활동 체인지업이라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체인지 바꾸고 뭐 좀 올려보자. 네. 이렇게 하니까 저절로 막 뭘 해야겠다 이렇게 의지가 생기는 듯합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체인지업 하니까 바꾸고 뭔가 또 좀 더 나아지고 이런 내용 같은데요. 네. 제가 교육은 총 5회 수료식까지 합쳐서 한 6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네. 지난주 이제 수료식이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마쳤는데 사실 이제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수록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보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뭔지 아실 것 같죠. 이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사실 또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고 네네. 또 정부나 어떤 행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법이나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반해서 활동을 하면 되는데 넓게 보면 뭐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일, 공익적인 일. 근데 막상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으나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5회 정도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좀 포함을 시켰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을 혼자 하시다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네. 조직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리고 조직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 방향에 대한 뭐 비전 미션 또 무엇보다도 요즘은 조직 문화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 문화 그리고 소통하는 거 그리고 조직 내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이런 5회 정도 진행을 했었고 네네. 많은 참여자들이 좀 열의를 가지시고 진짜 뭐 해서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오신 정말 분들은 5회 6회 참여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않았었는데 네. 많은 뜨거웠습니다 현장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교육 현장 모습도 수업 맡았던 강사분 얘기도 한번 듣고 올게요. 수평적 조직은요 역할 중심이잖아요. 결정을 위해서 해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면 아래에다가 책임을 수평적 조직 덮습니다. 역할 중심입니다. 누가 뭐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컨설팅했던 모든 기관 대부분은 관리자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조직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만들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익활동 컨설팅하고 있는 엠피오스쿨의 대표 이재현입니다. 비영리 조직 막연하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NGO나 시민사회단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굉장히 다채로운 종류별 비영리 조직이 많습니다. 그 조직에 대한 운영과 그 특성, 존재 이유를 학습하게 될 때 내가 어느 단체에서 기여를 하고 어느 단체에서 자아 실현을 하고 어느 단체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전문가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회차 동안 이 과정을 밟았는데 한 회차에 무려 3시간입니다. 긴 과정 참여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본인이 소명의식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도 조금 더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질 것 같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성장하는 재미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남에게 기여하는 효능감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드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수고했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공익 활동가를 키워내야 네. 이 공익 활동이 더 이제 퍼지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막 많이 확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공익 활동이라는 게 말 그대로 공익 활동이잖아요. 네. 나 하는 일 따로 있고. 네. 그러면 내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네. 많이 활동을 하시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거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지? 네. 라는 현타올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요즘 그런 얘기 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노래 가사가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난 누군가 네. 또 여긴 어딘가. 방향을 순간 잃은 듯한 느낌을 가질 때 굉장히 많고 네. 앞서 제가 뭐 정부나 행정조직 그리고 기업과는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욱더 일을 하실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특히 이제 비전 미션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저희가 넣었던 이유가 이게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대부분 어떤 기업의 홈페이지든 기관의 홈페이지든 비전 미션 다 있는데 네.
정작 그 비전 미션이 내가 하는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비전 미션이 없는 데가 그 회사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낯설어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익숙하게 논의해보는 것들. 그래서 좀 길을 좀 덜 잃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잃었을 때 어떤 초점으로 맞춰가야 되는가 그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사실은 잘 알아서 하겠지, 자율적으로 하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가 오히려 더 체계가 잘 돼 있고 어렵죠. 맞습니다. 아까 저기 수평적 조직이라는 게 역할 조직이다. 네. 이거 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게 답답할 때가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크든 작든 어떤 조직이든 조직이라는 게 뭔가 만들어지면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문제는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공익 활동가들도 계시고 단체를 형성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조직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 부부싸움도 같으세요. 잘 풀어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일 수 있겠어요. 문제는 어디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사실 그 역량이고 실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영리 기관들 같은 경우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다 촘촘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충 문제들을 그냥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냥 덮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시스템화한다거나 매뉴얼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네. 특히나 저는 비영리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조직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스템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지만 사실 또 한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통 신호등이 있는 데와 없는 데 교통 발생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라고 조사를 해보면 정작 교통 체계 시스템이 있어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나는 것처럼 이제 문화가 같이 정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조직 문화를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까 이런 데도 고민을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 공익 활동가들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공익활동 체인지업 수료식인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참여자 진명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풋뿌리 여성단체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조직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고민되는 부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좀 더 합심할 수 있고 또 자기 단체를 좀 성장하는 데 주체로 참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얻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초반에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조직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모둠 토론 좀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모둠원들이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토론 참가하신 분들이라서 재밌었고요. 그리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원래 어려운 면모들이 있고 복잡한 면모들이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가 뭐 능력 부족해서 이 운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나 주어진 법령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것이 원래 어려운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면 만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일로 만나는 사이지만 일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또 실현해야 되려는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일치도가 높은 것이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교육받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교육받은 거 이제 그 조직에 가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요. 앞서 이제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겠지만 조직마다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는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좀 대처했을 때 우리 비영리 단체 조직이 좀 더 건강하게 앞으로 더 나아갈까에 대해서 분명히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뭐 영리 조직이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비영리 조직은 뭐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실현이나 사회 혁신이 사실 주목적이니까
이런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 변화들 이것을 계속 체계적으로 학습해야지 저희는 이제 미래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이제 세대들이 어떤 공익 활동이나 비영리 활동이 더 많이 들어와서 함께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속성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희도 공익 활동가에 대한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활동가분들이 지역에 많이 남아서 결국 공익 활동이 활성화되고 사람도 남겨지는 그런 대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체계적으로 하십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또 이렇게 그렇죠. 방법이 또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갖고 쫙 오래오래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분 공익과 공동체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제보상로 신평리 내거리에서 서대구 전화국 내거리 방향 정체되고 있고요. 서대국 전화구 내거리 직전 3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서대구 6교 4차로에 안전진단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구암로 70 나들목 내거리에서 구암 내거리 쪽은 소통 원활하고요. 수성로 수성 내거리에서 드랑길 내거리 구간 통과하는 데 13분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평사휴게소 105.4km 지점부터 101.4km 지점 1, 2차로에서 줄눈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경산 부근 115km 지점부터 118km 지점 4차로에서 방음벽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통 상황 살펴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70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막힘없이 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제15회 아시아 공기총선수권대회가 오늘부터 19일까지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열립니다. 아시아 20개 나라 250여 명의 선수들이 와서 공기권총, 소총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얻는 데 아주 필요한 랭킹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대회래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대구 국제사격장이 새로 정비를 해가지고 좋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11월 9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